금요일에 3시 뉴스 브리핑은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전해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두 분 나오셨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백원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백원우 의원님 사실상 첫 번째 출연이시죠?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전달드릴 내용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네,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 운영위원회로 쏠려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죠. 우병우 민정수석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동행 명령권이라도 발부해서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요구를 했고, 여당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시작부터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요, 비서실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민정수석이 못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참석을 안 했던 예가 있는지, 그리고 그랬을 시에, 불참했을 시에 어떠한 국정 현안을 처리를 했는지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제출하지 못할 것도 있기 때문에 네.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불출석에 여야 합의로 양해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증인이 불출석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관련법에 따라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오늘 오후에 적절한 시간까지 관련 증인이 출석하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것이 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를 위원장께서 밟아주십사. 이 국민스타 우병우 민정수석이 오늘 불출석 사유서 하나 내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비서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자기가 신속히 대응할 문제가 있다. 이건 서열상으로 보더라도 민정수석이 신속히 대응할 업무는 없습니다. 동행명령 발부를 의결해 줄 것을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께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통령 오늘 그러니까 청와대 국정감사의 핵심 정인이라고 하셨는데, 야당에서 주장해왔듯이 선거 사건을 편파적으로 지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 정인인지, 아니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개인 의혹을 여기에서 다루기 위한 핵심 정인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민정수석은 성역이 아니라면서 의혹을 해명하라고 하는데, 그 우석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과거 춘추관을 찾아서 기자들에게 해명을 했고요. 앞으로도 필요가 있다면 해명을 할 것입니다. 우수석의 발언은 어떤 식으로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야 공방이 끝이 없어요. 불출석 사유서에 명기되어 있는 정당한 이유 부분에 대한 다툼과 지금 충돌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분 간사님께서 잠시 나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밀도 있는 협의를 좀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3당 간사들이 어디 협의를 해서 결론이 나온 게 있습니까? 2시 반부터 모였다 그러네요. 운영위원회실에서 지금 열렸고요. 결론은 4시 반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실에서 운영위원장인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이원종 비서실장 데려다 놓고 3당 수석들 이제 그 원내대표들 모여서 이제 이원종 원내수석을 향해서 나올 거냐 말 거냐, 나오도록 좀 다시 좀 재촉을 해봐라라고 계속 이원종 그 실장을 이제 압박하는 이제 그런 회의가 계속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나온 결론은 4시 반까지 시간 줄 테니까 우병우 수석 나오도록 다시 한번 해봐라라고 압박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21일자 국회 운영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전 상황은 아까 이제 충분히 다 보셨고, 이제 오후에도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역시 국회법을 잘 아는 이제 선수급 이제 원내대표죠. 운영위원장인 거죠. 지금 시간을 끌면서 지금 3당 간사 협의를 계속 해가면서 오늘 하루를 계속 이렇게 이제 보낼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4시 반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 출석해달라는 아니고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 그리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겠다. 동행명령장도 시사한 듯 하긴 한데 동행명령장 발부될 걸로 보십니까? 아마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국회에서는 그 안건 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양쪽 간사들이 조정 절차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걸고 들어가면 그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있거든요. 그러면 안건이 90일 동안 이제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약간 시간 끌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오는 게 뭐 어떤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 입장을 보면은 우병우 수석은 동행명령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백운우 의원님은 예전에 청와대 근무도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런 어떤 현재 만약에 동행명령장 발부돼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지금 최근에 그 정당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보다 지금 하락하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30%가 깨졌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권에서도 지금 우병우 수석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의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감들을 느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은 이제 지난 참여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이나 전해철 민정수석들이 국회에 참여해서 관련되는 사항들을 해명했던 사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병우 수석께서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좀 털고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회라는 데가 법률적 기초에 근거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률적으로 맞냐 안 맞느냐를 넘어서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 마음들을 이렇게 다독거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다가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사유서를 보냈어요. 지금 화면에 불출석 사유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접 자필로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것도 보이는데 내용이 좀 부각이 되나요? 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유서를 보냈는데 야당은 양해 못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 사유서 양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국회법에서 인정하는 그 정당한 사유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률이 있거든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 법에 애외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이 법률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보니까 자꾸 자료 내는 걸 거부할 때 어떤 그 사건 진행 중이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는데 국회법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관례로 보면은 그냥 양해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건 이제 국회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이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고요. 또 비서실장 대신에 뭔가를 챙겨야 된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어떤 그 준전시 상황이라든가 긴박한 상황에서 외교 안보 문제 담당하는 수석이라 그러면 또 양해를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민정수석이 그렇게 급박한 사안을 챙긴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동행명령장 발부 요건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죠? 의결하면 되는 거죠. 예. 여야 간사를 통해서 의결하면 되는 거고. 안건으로 올려서 표결해도 되는 거죠. 예. 뭐 합의하지 않고 표결해도 지금 뭐 11대 17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여야가. 예. 그러니까 당연히 표결하면은 뭐 이건 법적으로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를 떠나서 동행명령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되면은 뭐 나오는 것이 맞죠. 그런데 청와대 논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는 당위론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행을 좀 따라달라는 게 청와대의 지금 논리인 것인데 2015년에 이제 김영환 수석이 한번 그 전례를 한번 깰 뻔 한번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냥 사표 내버리고 나 그럼 그렇게 되면 나 안 나가고 만다라고 사표를 내버렸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때는 뭐 동행명령장까지는 아니고 비서실장이 이제 나오라고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전화했더니 못 나가겠다 그러고 사표 던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뭐 그 압박을 받다 그러면 그러면 당신이 좀 나와 주셔라고 전화를 했더니 제가 거기 왜 나갑니까? 뭐 그 전례도 없습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그 대신 저 사표 내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버리고 말았죠. 그거를 떠나서 지금 저 이원종 실장이 국회 나가 있어서 제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는 논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명분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좀 이제 궁색하기는 한데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관행과 관례를 좀 따라달라고 지금 그런 논리로 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관행과 관례는 이미 저 보면은 참여정부 시절인가요? 이미 5차례 정도 출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관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거는 좀 설명이 된 것 같고 동행명령장 발부되면 이제 법적 요건이 좀 엄격해지죠. 이게 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정당한 이유는 좀 궁색하다고 보고요. 일단 법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 동행명령에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가령 청와대 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도 이제 거부인데 그런 경우는 벌금형이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중대한 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현직 정말 민정수석이 뭐 고발당하는 거, 고발 요건도 쉽습니다. 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고발 절차가 금방 진행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이런 법적인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국을 안 가려면 결국 이번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분을 찾아서 나오게 하는 쪽으로 타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수순 같습니다. 예, 고 변호사님 어쨌든 나오게 하는 게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우리 배구현 의원님한테도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만 청와대 태도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안 나온다. 이건 지금 어쨌든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정국은 지금 상당히 또 다른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심각한 위기가 계속될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진경준 검사장으로부터 시작된 현재의 국면들,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수석, 그리고 이제 재단, 조선일보하고의 갈등, 그 다음에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측근 비선 실세 두 재단으로 이어지는 국면 속에서, 제 경험으로는 저렇게 되면 집권 말기에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일선 행정관들부터 수석들까지 모두 다 대통령의 심기 관리와 이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수석이든 외교수석이든 모두 다 거기에 달라붙는 이런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닥치는 많은 위기들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야당 보고 이거를 그냥 중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동행 이 명령이 만약에 계속해서 거부된다라면 야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통해서 확인된 여소에 대해 민의를 어쨌든 확인해야 되고 관철시켜야 되는 또 임무가 있습니다. 이 가파른 아마 대치정국으로 흘러갈 것이고요. 청와대와 여권의 기능이 계속 축소되면서 국정 전체의 위기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일단 국회 운영위원장이 오후 4시 반까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4시 반 넘어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으면은 그때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또 다른 조치,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주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됐습니다. 바로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이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모금 경위를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정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이 얘기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라 걱정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 이 미르 K 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작년 2월과 7월에 대기업 대표들에게 만난 자리에서 문화와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봐서는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을 청와대에서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리고 당시에 그 행사에서 문화의 어떤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각 기업의 문화 부분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죠. 많은 기업들이 참석한 그 자리는 기업인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만든 20주년 되는 기념으로 만든 대통령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지시사항. 제가 대기업 총수들한테 투자를 하라, 문화에 돈을 내라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인신공격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확신이 있는지 수사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장담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온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고 난리인데 청와대에서는 아무도 아는 분이 없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어저께 말씀하신 것은 국가를 끌고 가는 국가원수로서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까는 방향과 소신을 말씀하신 거고요. 예.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사가 의뢰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명백히 밝혀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솔직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임명되셨잖아요. 그 이전에 일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서실장님께서 지금 사실 답변할 좀 어려운 처지 아니에요. 이거 어찌 된 겁니까? 한번 여쭤본 적 있습니까? 딱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알지도 못했고 논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 정작 비서실장님은 대통령한테 최순실이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한 번도 안 여쭤본 거 아닙니까? 이건 알아서 그냥 막 무마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근래 들어서 시중에 불거져 있는 이러한 의혹 문제는 청와대 자체 조사나 실장이 어떻게 핸들링 하는 것보다도 지금 광범위하게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 목소리는 상당히 높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답변은 계속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예상했던 수순의 이제 질문과 답변이 오가지 않았나 싶네요.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원종 비서실장보다 사실은 핵심은 이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잖아요. 안 수석의 이제 답변이 이제 관심을 몰렸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대기업 돈 낸 거 자발적으로 낸 거다. 나 돈 내라고 강요한 적 없다라는 주장을 좀 반복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창구로서 지목됐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만난 적 있지만 역시 돈 내라고 한 적 없다. 지금 이거 좀 반복한 거고요. 야당 의원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를 깨지 못하고 계속 공격을 좀 했습니다. 여기 아까 소개되지 않은 그 내용들 중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런 질문과 답변도 나왔어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라는 이런 한간의 소문까지 있고 그런 증언도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이제 그 질문 나왔고요. 이원정 실장은 봉건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혹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청와대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정작 그 당사자인 안종범 수석은 최순실이라는 인물 만난 적 없다. 나 모른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고 이원조 수석은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아는 사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절친한 사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의원들은 아예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한 질문은 안 한 모양이에요.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또 질문을 집중했던 모양이죠. 네, 그쪽에 돼 있고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의 문제는 야당 의원들이 주로 이제 그쪽에 치중해서 했는 거고요. 여당 의원들은 이제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송민순 회고록 쪽에 치중돼서 지금 이번 국감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을 이렇게 여야가 딱 나눠서 질문과 답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야당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질문 공세를 폈지만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런 적 없다. 또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강제한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반복하고 있고요. 백운우 의원님께서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진행 과정 아마 예상을 지금 원기자 얘기대로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하죠. 네.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아까 마지막에 보신 김한정 국회의원과 이제 이원정 비서실장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청와대를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측근들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홍천 의원이 그러한 측근들 관리를 하는 보고서들을 썼다가 이제 뭐 옷을 벗기도 했죠. 그래서 이원종 비서실장께서 최순실 어디 있느냐 잘 모르겠다. 최순실 씨가 만약에 대통령과 오랜 관계를 맺은 측근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관심 갖고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선에 대한 파악부터. 그것을 하라고 민정수석실이 있는 거고요. 민정수석실에 많은 그 훌륭한 그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측근들, 그러니까 공직에 진출하지 않은 공공의 역할에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사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어하는 것이 청와대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그 검사들과 그 변호사들이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서실장으로서의 청와대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미 담당하는 검사들로부터 취재를 해서 출입국 기록관 정도는 확인했는데 독일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답변을 이미 얻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일 예. 추적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있을 때 잠깐 있었지만은 파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요. 아주 중요한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경찰부터 국정원 직원 많은 분들이 이 동향들을 계속 봅니다.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대통령과의 사적인 관계가 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이 청와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청와대가 부패하지 않고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발뺌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종범 수석의 발언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민주당에 많은 제보들이 있고요. 안 수석께서 모금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나중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것 같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고승도 변호사님은 어떻게 배원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아니면은 뭐 저런 답변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아마 이제 청와대 입장이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 발언도 뭐 이따 볼지도 모르겠지만 그 어떤 그 두 가지 영역을 구분해가지고 그 설립과 모금 단계에서의 의혹과 그 모아진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유용의 의혹을 구분해서 그 설립과 모금에 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하시면서 이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네. 다만 자금 유용, 모은 돈 쓴 것에 대한 비리가 있으면 수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교통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그 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이 나와서도 역시 그 영역 구분한 거 있잖아요. 설립 모금은 문제 없고 다만 돈을 누가 만약에 빼돌렸거나 잘못 썼으면 처벌하겠다. 뭐 이런 언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지금 기류가 확 바뀌었어요. 어제부터.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딱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혹시 개인 비리라면 엄단하겠다고 딱 그냥 이게 선을 딱 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도 이 문제가 설립 배경부터 무슨 문제가 있는 권력형 비리라 그러면 거기다 어떤 의혹을 방어를 하고 막 그럴 텐데 이게 지금 개인 비리라면 처벌하겠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딱 나서서 선을 그어버리니까 당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생각이 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원일이 기자 얘기한 당이라고 하면 여당을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 내에서도 친박계 의원들조차도 뭐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고승도 변호사가 얘기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뭐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의 그 어떤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17분 정도로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분 정도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에 해명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할애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치게 인신 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류 문화 확산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문화와 어려운 체육인들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여기에 의혹이 확산되고 지나친 인신공격성 논란이 계속되면은 한류 문화 확산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 이름은 한 번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인신공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을 했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것 아니야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누구의 인신을 공격했냐라는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라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인물에 대한 인신 공격이라고 얘기가 일단 1차적으로는 해석이 되지만 그 얘기는 한 발 더 들어가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인신 공격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이런 문화 창달을 위해서 돈을 모아준 대기업들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재단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과 그 설립 그 취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즉 권력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나오는 걸 보니 혹시 여기에는 개인 비리가 있었다면 여기는 엄단하겠다는 건데 그 엄단의 대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검찰 수사는 확실하게 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로 지금 풀이는 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서 이제 검찰 수사 본격화된다. 실제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니까 그 배당된 형사부에다가 검사를 너댓 명 추가로 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어제와 오늘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반응 한번 보시죠. 어제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 회의 발언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또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의 커밍아웃입니다. 모금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은 대통령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비선 실세의 권력 농단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유체 이탈 화법을 이용해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불법으로 갈취한 돈을 좋은 목적으로 썼다고 해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마치 한국은행을 털어서 좋은 것에 써도 좋다는 얘기인지 미르 K스포츠는 물론 최순실 모녀에 대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대통령의 말씀이 옳은 거지. 그렇게 변명, 일변도로 한 것은 또다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응이니까 제가 백원 의원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네. 대통령 발언 나온 다음에 말이죠. 나왔던 네. 반응이 만시지탄. 네. 이지만 환영한다였습니다. 네. 이제 엄정한 검찰 수사 해야 된다. 네. 그런데 네. 어제 대변인 반응하고 오늘 추미애 네. 대표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조금 늦었다라고 하는 생각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지도부가 기소를 많이 당해서 그러신지 아직은 좀 핵심적으로 대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 말씀으로 인해서 더 계속될 것 같다. 저는 계속 청와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 작년인가 그 정윤회 문건 파동이 났을 때 소위 내부의 경보 장치를 꺼버리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부에서 균형과 견제가 그래서 사적인 그 친분 관계들이 공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대통령의 사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의견을 줄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항상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민심을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라든지 뭐 친인척 통해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공적 영역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데 내부에서 작동해야 되는 이 경보 장치가 작년에 꺼지면서 이런 문제로 불거진 거거든요. 이건 국정 운영의 큰 미스고요.
대통령께서는 최순실 씨를 믿고 싶으셨을 겁니다. 40년 직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국정 운영은 그런 사적 관계로 국정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대통령의 말씀,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대응들의 늦은 측면이 있는데 아마 논란은 계속해서 될 것 같습니다. 고승엽 변호사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히 처벌할 거라고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비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대표가 한 말이 조금 그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모금을 지시했다. 사실 이건 좀 지나친 그 단정이지만 대통령께서 그 재단의 설립 경위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대기업에 문화 투자를 요청한 그 부분을 또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아까 이원정 비서실장도 그 부분은 관계없다고 해놓고 대통령 스스로 설립 경위 설명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대기업의 문화 투자 요청과 이 재단 설립이 관련이 있다는 건 일단 대통령도 시인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논란이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어제 있었던 거고요. 야당의 반응도 나왔고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오늘 또 열리고요. 우병우 민정수석 출석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검찰 수사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고 전국은 상당 기간 시끄러울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여기서 이 주제는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정치권 소식의 마지막 주제로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죠. 생방송으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정계 은퇴 선언한 지 2년 2개월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했고요.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겁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와 경제의 재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당 대표를 하면서 얻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습니다. 당직도 버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자막에는 당적으로 나갔는데 본인은 발음을 당직이라고 했어요. 조금 긴장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잘못 읽으신 거죠. 예. 예. 탈당하겠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민주당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민주당은 아주 짧게 나왔죠. 안타깝다라고 나왔고요. 문재인 전 대표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추미애 대표도 특별히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탈당하겠다 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꼭 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말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어쨌든 손학규 대표는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세론을 지금 이기고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서 탈당한다, 제3지대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제 막 하시다 보니까 이제 당적하고 당적도 좀 헷갈리고 좀 발음이 좀 새어나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손학규의 탈당과 제3지대론에 대해 보다는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이 회고록 파동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이 상황. 여기에서 지금 개헌론과 제3지대론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외풍, 압박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 같은데 우리 백원호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저희가 좀 오늘 따로 더 전해드릴 소식까지 얘기하고 마지막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손학규 전 대표가 탈당하니까 민주당에 손학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다수는 아니지만 오늘 이찬열 의원이 손학규 전 대표 따라서 나도 민주당을 떠나겠다. 제1야당의 당적을 버렸습니다. 의리 때문이신가 아니면 도리라고 생각해서 의리라고 표현을 하시지 말고요. 의리는 아니고 제가 제 삶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입당 가능성도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그렇고 손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전 대표님 생각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국민의당 입당보다는 손 전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3지대라고 하는 분들이 다 같이 모였으면 그렇게 되면 저는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찬열 의원은 손학규 전 대표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탈당하는 거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손학규계의 다른 의원들이 아직 탈당할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손학규 전 의원의 어제 정계 복귀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도 들어보시죠.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합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좀 만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이제 정계 복귀하시면 아마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배원호 의원님 이제 한번 대답 좀 해보시죠. 네. 예, 손학규 전 대표 제3지대론에서 안철수 전 대표 등과 만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웠고요. 아쉽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런 기사를 보고 저희들 좀 모여서 얘기도 좀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이신데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미 이제 그 손 지사께서 나이가 거의 70 가까이 되어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의원들과 정치인들은 손학규 전 지사님께서, 전 대표께서, 행보를 하신다 그래서, 이게 정국이 바뀔 것이냐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회동에 참석했었던 그 손학규 계보로 분류됐던 많은 의원님들과도 몇 분과도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쭉 해봤는데 당황했다. 손 대표하고 어떻게 같이 할 거냐. 전혀 그런 생각 없다. 나는 도리어 김부겸 계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개헌을 매개로 해서 정계 개편을 시도하시겠다는데 지금 국회 개헌의 논의는 무르익고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하나로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헌 모임을 추진하고 계신 의원님들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하지 않는 한 개헌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 대표께서 개헌을 매개로 해서 정계 개편을 시도하고 그걸 통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양 정치 세력에서 주변부에 있는 세력들이 모인다고 해서 안철수 전 대표까지를 포함해서 모인다고 해서 제3지대가 확실한 대권 주자가 없는 상태 속에서 세력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어제 회동에 참석했던 손학규 계보로 분류되는 몇몇 의원님들의 말씀이셨습니다. 배원호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맞습니까? 네, 저는 문 후보님하고도 가깝고 안희정 지사님하고는 더 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저희가 30분 넘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분 정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